진 HW의 그룹의 유리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찌르듯이 솟아있었다. 수천 개의 창문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지만 그래픽 디자인 부서의 한쪽 구석에 앉은 이혜운에게 그 빛은 닿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5년, 강산이 반쯤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유령처럼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녀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비밀인 5살 배기 쌍둥이 민준이와 민서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게 맴도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차가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사무실 전체가 미묘한 흥분으로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내부 인트라넷에 짧은 공지 하나가 떴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의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다. 회장님 복귀. 단 4글자였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3년간의 해외지사 순회를 마치고 진 HWI의 심장. 강지훈 회장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동료들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전설적인 업무 능력, 얼음장 같은 카리스마,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경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혜원에게 그 이름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다. 강지훈,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이자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혜원은 저도 모르게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 배를 감쌌다. 5년 전, 인턴 사원이었던 그녀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던 그와 단 하룻밤을 보냈다. 회사 창립 기념 파티. 모두가 취해 있던 밤, 복잡한 감정과 외로움에 휩싸였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잠시 기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그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이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달 후,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아이들은 그저 하룻밤의 실수 혹은 그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낼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고 배가 불러오는 동안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민준이와 민서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조금 자란 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다시 진 헐슈발위에 지원했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서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남았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그림자처럼 일하고 저녁에는 다시 두 아이의 엄마로 돌아가는 것. 그 평화가 이제 곧 깨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이봐. 혜운 씨, 정신 차려. 부장님이 디자인 시안 최종본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하시잖아. 옆자리 동료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혜운은 화들짝 놀라며 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마우스를 잡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화려한 신제품 광고 시안이 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3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만약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때였다. 사무실 복도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임원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그들 사이로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해우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애썼다. 보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하지만 날카롭고 위압적인 기운은 공기를 가르며 그녀에게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느꼈던 바로 그 기운이었다. 모든 것을 압도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존재감. 그는 지금 그녀가 있는 층을 지나가고 있었다. 해우는 숨을 참았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제발, 이쪽을 보지 않기를. 그녀는 거의 기도를 했다. 구두 소리는 그녀의 부서를 지나쳐 비서실이 있는 복도 끝으로 향하는 듯 했다.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동료들은 창가로 달려가 그의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웅성거렸다. 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3년 만인데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 그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해우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아직은 괜찮다. 그는 수많은 직원 중 하나인 자신을 기억할 리 없다. 그래, 그렇게 믿어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을 비웃듯 오후 늦게 다시 한번 그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준이가 열이 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혜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부장에게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황급히 짐을 챙겼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린이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영겁처럼 느껴졌다. 1층에 도착해 로비로 뛰쳐나가려던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금 전 임원 회의를 마친 듯 강지훈이 비서와 몇몇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피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기둥 뒤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나를 보지 마.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차가운, 하지만 이상하게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있도록. 짧은 명령에 임원들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해우는 기둥에 바싹 붙어 그의 일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들이 그녀가 숨은 기둥을 지나쳐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를 태우고 사라졌다.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해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오늘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그녀는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매일같이 그와 마주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옛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민준이와 민서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 어린이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그녀가 가야 할 곳은 아이들이 있는 곳,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열에 달아 붉어진 얼굴의 민준이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아들의 작은 칭얼거림에 혜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옆에서는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빠, 괜찮아. 혜은은 두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강지훈의 세상으로부터.
그 차가운 권력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녀는 민준이를 안고 민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작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보금자리로 다음 날 해우는 밤새 아들을 간호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어젯밤의 위험한 조우 이후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전략은 간단했다. 출근은 누구보다 일찍, 퇴근은 가장 늦게, 그리고 점심은 항상 도시락으로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 사람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오직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하는 것. 그렇게 하면 강지훈의 레이더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어긋나기 시작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부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기한은 단 사흘,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기존의 시안은 몇 달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흘 만에 새로운 컨셉을 내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회장님 스타일. 다들 알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걸 즐기시는 분이야. 다들 오늘부터 야근할 각오해. 동료들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혜운 역시 눈앞이 캄캄했다. 야근이라니.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부장에게 다가갔다. 부장님, 제가 집에서 작업하면 안 될까요? 아이가 아파서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 이하은 씨, 지금 회사 전체가 비상인데 개인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니야. 다들 사정 하나씩은 있어.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이들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결국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부탁드린다고 사정해야 했다. 심장이 아파왔지만 여기서 직장을 잃을 수는 없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혜우는 자신의 모든 창의력을 쥐어짰다. 그녀는 강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평범함을 싫어했다.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허를 찌르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녀는 기존의 시안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와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기술의 본질은 인간과의 교감에 있다고 말했다.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그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한 끝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광고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 한 편의 이야기와도 같았다. 제출 마감일 아침, 부장은 그녀의 시안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이혜은 씨, 이걸 정말 혼자 다 한 거야. 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혜은은 피곤해 지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은 그녀의 시안을 포함한 몇몇 최종 후보작들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회장실로 향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손을 떠났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결과는 다음 날 오전에 나왔다. 강지훈 회장이 직접 이혜운의 디자인 시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는 소식이 부서 전체에 퍼졌다. 동료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사 이래로 늘 구석에서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던, 존재감 없던 그녀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부장은 어깨를 툭 치며 칭찬했지만 해오는 기쁨보다 불안감이 더 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주목이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은 강지훈. 그 남자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불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최상층 회장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태블릿에는 이혜훈이 제출한 디자인 시안이 띄워져 있었다.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었다. 따뜻함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 3년간 해외 시장을 돌며 그가 느꼈던 기술의 차가운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본 듯한 디자인이었다. 그는 최 비서를 불렀다. 이 디자인을 한 이혜훈이라는 직원. 어떤 사람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최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다. 디자인 3팀 소속의 사원입니다. 1년 전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며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경력직. 하지만 그녀의 디자인에서는 신입의 열정과 베테랑의 깊이가 동시에 느껴졌다. 묘한 불균형이었다. 그 주 주말, 혜은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아이들을 돌봐주던 아주머니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 혜은은 난감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할 외주 작업의 중요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를 회사 책상에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 주말이라 회사에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이와 민서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일하는 곳 잠깐 구경만 하고 가는 거야. 절대로 소란 피우면 안 돼. 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진 HW의 빌딩의 로비는 주말이라 한산했지만 그 웅장함은 여전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미디어 아트 작품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엄마 여기 엄청 넓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우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 최대한 빨리 외장 하드를 챙겨 나올 생각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서랍을 뒤지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두고 잠시 등을 돌렸다. 바로 그 짧은 순간이 문제였다. 호기심 많은 민준이와 민서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두 아이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살금살금 의자에서 내려와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갔다. 아이들의 눈에 텅 빈 복도와 거대한 빌딩은 신나는 탐험 장소처럼 보였다. 특히 1층 로비의 미디어 아트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화려한 영상이 계속해서 바뀌는 미디어 아트 앞에서 민서는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단단하고 커다란 손이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밀린 업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인적 없는 로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고 넘어질 뻔한 여자아이를 본능적으로 붙잡아 준 것이었다. 괜찮니? 꼬마 아가씨. 그의 낮은 목소리에 민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달려와 동생 앞을 막아서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동생한테서 떨어져요. 꼬마의 당돌한 태도에 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관심 있지도 않았지만 눈앞에 이 두 아이는 이상하게 시선을 끌었다. 특히 자신을 노려보는 남자아이의 눈매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름이 뭐니? 용감한 기사님. 지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민준이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바로 그때였다. 민준아 민서야. 혜은의 절박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외장 하드를 찾고 나서야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깨달은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친 듯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던 그녀는 로비 중앙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강지훈과 함께 있는 모습을, 심지어 그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혜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달려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이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녀의 행동은 감사를 표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마치 맹수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동물처럼 절박하고 필사적이었다. 지우는 당황한 그녀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길을 잃은 것 같더군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우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강지훈이 무언가 알아채기 전에, 아이들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미친 듯이 회전문을 향해 달려갔다. 엄마, 아파요. 민준이가 외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도망쳐야 한다. 최대한 멀리. 그녀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공포에 질린 반응은 강지훈의 마음에 아주 작은, 하지만 날카로운 의심의 파편을 박아 넣었다. 평범한 직원이라면 회장 앞에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 당황하고 사과할 것이다. 하지만 저 여자의 눈에는 단순한 당황이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방금 전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작고 단호한 얼굴, 자신을 쏙 빼닮은 그 눈매,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치던 여자의 뒷모습.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최 비서, 방금 로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여자 직원. 누군지 알아봐. CCTV 확인해서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이혜훈 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안에서 일렁였다. 아이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묘한 친밀감. 그리고 그 여자의 절박한 도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건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감이나 직감을 믿어왔고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지금 그의 직감은 소리치고 있었다.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짧은 순간 속에 그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날 이후 강지훈의 시간은 둘로 나뉘었다. 낮에는 진 AWA 그룹의 냉철한 회장으로 수많은 보고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 밤이 되면 그는 이름 모를 두 아이의 영상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되었다. 최 비서가 보고한 CCTV 영상 속에서 이혜은이라는 여직원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이들의 손을 끌고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자신을 향해 당돌하게 소리치던 남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겁먹은 눈동자. 그는 그 눈동자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거대하고 차가운 세상에 홀로 맞서야 했던 외로운 아이의 눈빛이었다. 최민호 비서는 진 HWA 그룹 내에서 그림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생각과 의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냈고, 그의 명령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다. 회장의 이례적인 명령에 그는 의아해했지만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이혜훈의 5년 전 인턴 시절 기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인사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류 속 그녀는 평범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하지만 최 비서는 기록의 행간에 숨겨진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5년 전 3개월의 인턴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규직 전환이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사유를 남기고 갑자기 퇴사했다. 최 비서는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퇴사한 시점은 5년 8개월 전. 만약 그때 그녀에게 임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시점은 대략 9개월 후가 된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나이는 현재 만 5세. 로비에서 마주쳤던 쌍둥이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물론 정황 증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아주 작은 가능성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최 비서는 자신의 분석을 정리하여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내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턱선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로비에서의 만남을 다시 떠올렸다. 뭔가 다른 단서는 없었을까?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남자아이는 로비에 장식된 거대한 화분 옆에 서 있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연신 재채기를 하고 있었다. 그 화분에 심어진 식물은 노간주나무. 희귀한 관상용 수종으로 지훈의 집 정원에도 몇 그루 있는 나무였다. 그리고 강지훈 자신은 이 나무의 꽃가루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극소수 중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의 가문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희귀한 체질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그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봐. 알레르기 관련 진료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비서는 며칠간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강지훈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윤서연 이사였다. 윤서연은 진 HWI의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실력 있는 임원이자 강지훈의 가장 유력한 정략 결혼 상대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 잠시 넋을 놓거나 디자인팀의 사소한 보고서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은 평소에 그답지 않았다. 그녀의 의심은 최 비서가 이혜은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을 들고 회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혜은. 며칠 전 신제품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여 회장의 주목을 받았던 그 사원. 서연의 눈에 질투와 경계심의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접근해 커피를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최 비서님, 회장님께서 요즘 디자인팀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혜은 씨라는 직원. 대단한가 보죠. 최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프로젝트 책임 디자이너이니 당연한 관심이십니다. 이사님, 철벽 같은 그의 대답에 서연은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있다. 단순한 업무적인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강지훈과 그 여자 직원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사람을 시켜 이혜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이틀 후 최 비서는 굳은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 드립니다. 지훈이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진료기록 사본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이의 기록에 꽂혔다. 3년 전 급성 알레르기성 비염 및 피부 발진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기록,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항원 검사 결과 보고서.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원인 항원 노간주나무 꽃가루, 주니페룻 리기다 폴렌, 비골안에는 가족력과 관련된 희귀 유전성 알레르기로 추정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숨겨왔다.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자신의 핏줄을.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독한 왕좌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더 이상의 추측은 무의미했다. 이제는 확인이 필요했다. 돌이킬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비서를 다시 호출했다. 방으로 들어선 최 비서는 회장의 눈빛에서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읽었다. 강지훈은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들키지 말고. 당장 강지훈의 지시 이후. 진 하이브웨이 그룹 내부에는 2개의 다른 폭풍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었다. 하나는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의심과 확인의 폭풍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서연 이사가 이혜은을 향해 만들어내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압박의 폭풍이었다. 이혜은의 디자인이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책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열리는 기획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각 부서의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컨셉을 설명하고 방어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 즉, 강지훈과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윤서연은 이 상황을 이혜은을 짓밟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녀는 첫 기획회의에서부터 노골적으로 혜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모든 임원과 강지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이혜은 씨, 디자인 자체는 감성적이고 아름답지만 우리 신제품의 핵심 타겟층인 10대 남성들의 구매 심리를 어떻게 자극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군요. 단순히 예쁘기만 한 그림으로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경력도 일천한 평사원 이혜은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혜은은 달랐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디자인이 가지는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준비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윤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디자인의 핵심은 직접적인 구매 자극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잠재적 호감도 형성해 있습니다. 상세 보고서 32페이지에 첨부된 소비자 심리 분석 자료를 보시면 현재 20대 남성 타겟층은 노골적인 광고에 피로감을 느끼며 오히려 진정성 있는 스토리에 감성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갔고 그 모습은 베테랑 전략가처럼 보였다. 윤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윤서연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혜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추가 업무를 지시했다. 이하은 씨, 신제품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현재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이클립스 태블릿의 리뉴얼 마케팅 방안도 이번 주까지 기획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회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이니 소홀히 하지 말아요. 이클립스 태블릿은 사실상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으로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골칫덩어리였다. 게다가 방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한 일을 단 며칠 만에 해내라는 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윤서연은 뒤에서 각 부서에 압력을 넣어 해오니 이클립스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협조해주지 못하도록 손을 써놓았다. 혜은은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감히 윤 이사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혜은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명백한 함정임을 깨달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힌 채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버텨내야만 했다. 그날부터 혜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신제품 프로젝트 회의와 실무에 매달렸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새벽까지 이클립스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회사의 자료를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사비를 털어 해외 시장 분석 보고서를 구매하고 온라인의 모든 공개 데이터를 긁어모아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잠잘 시간도 없이 일에 몰두하느라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 불가능한 과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마감일 아침, 혜은은 밤새 완성한 보고서를 들고 윤서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깨는 꼿꼿했다. 윤서연은 그녀가 대충 구색만 맞춘 보고서를 들고 와서 변명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혜운이 내민 보고서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유럽 시장의 실패 원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물론 현지 문화와 트렌드를 접목한 파격적인 리뉴얼 전략과 구체적인 예산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평사원이 며칠 만에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기획안이었다. 윤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는 척했다. 수고는 했네요. 일단 검토는 해보죠. 그녀는 보고서를 책상 한쪽에 던져두고 혜운을 내보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우연히 혹은 최 비서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지도 모를 경로를 통해 그날 오후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원래 그에게 보고될 사안이 아니었지만 최 비서는 유럽지사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보고서를 슬쩍 끼워 넣었다. 무심코 보고서를 집어들었던 강지훈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이너의 작업물이 아니었다. 시장을 꿰뚫어 보는 분석력,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대담한 실행 계획까지. 이것은 뛰어난 전략가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이혜운이라는 직원의 인사 파일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조용한 성품, 평범한 경력, 서류상의 그녀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개인적인 의심과 직업적인 호기심이 뒤섞이며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비밀을,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시각. 최 비서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잠복하며 민준이가 놀다가 놀이터 벤치에 두고 간 작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고 있었다. 두 개의 폭풍이 이제 곧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합쳐지려 하고 있었다.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후 며칠 동안 강지훈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다. 진 RGWA 그룹의 총수로서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수십 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임원 회의를 주재하며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모든 생각과 감각이 오직 하나의 결과, 즉 진실을 향해 있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종종 생각에 잠겼고 그의 비서인 최민호만이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초조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이혜운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결과가 나온 것은 비가 내리는 금요일 오후였다. 최 비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지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서류 봉투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은 마치 그 안에 자신의 판결문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한동안 봉투를 응시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단숨에 봉투를 뜯었다. 몇 장 되지 않는 서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수많은 전문 용어들 사이로 그의 시선은 종이의 가장 마지막 줄에 박혔다. 친자 관계 확률 99.2999%.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도, 서류 넘어가는 소리도, 제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이 내린 냉혹한 선고였다. 그는 아버지였다.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당돌한 남자아이와 수줍게 웃던 여자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이혜운.
그 조용하고 겁에 질린 눈빛의 여자는 지난 5년 동안 그에게서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을 감춰온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구겨졌다.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감정은 차가운 분노였다. 감히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에게 어떤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의 아이들을 낳고 그가 모르는 곳에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키워왔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배신이었다. 그는 진 할더류와의 후계자이자 자신의 분신이 될 아이들을 한낱 평범한 직원인 그녀가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둔 자신의 어리석음이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수무책으로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분노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5년. 그는 지난 5년간 무엇을 놓쳤을까? 아이들의 첫걸음, 첫 옹알이,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배울 수 있었을지도 모를 수많은 순간들. 그 시간 동안 그는 텅 빈 저택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끝없는 회의와 계약으로 점철된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채에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릴 기회.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행복. 그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모든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한편 이 모든 폭풍을 알 리 없는 이혜우는 고된 한 주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윤서연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텨내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은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미트볼 스파게티를 먹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민준아, 민서야, 맛있어. 아이들은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작은 칭찬 한마디에 혜은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행복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사무실. 분노와 상실감의 폭풍이 잦아들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낯설지만 강력한 책임감, 그리고 핏줄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내 아이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차갑고 고독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거대한 저택에서 늘 혼자였던 아이.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후계자로서의 의무감만을 강요당하며 자랐다. 그는 결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른 채 좁은 집에서 엄마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더 이상 그의 아이들이 이름 없는 직원의 숨겨진 비밀로 살아가게 둘 수는 없었다. 그 아이들은 진 탈로와의 핏줄이자 강지훈의 상속자들이었다. 그는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억누르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바꿀 뜨거운 결심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는 초에 비서를 불렀다.
이혜은 씨와 만날 자리를 마련해 지금 당장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조용한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혜은은 최민호 비서가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고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쳐다보았다. 최 비서는 언제나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혜은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혜은은 지난 5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마주했던 최악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료들의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최 비서가 그녀를 안내한 곳은 회장실이 아니었다. 그가 멈춰 선 곳은 진 하츠와 타워의 최상층. 오직 회장과 VVIP 손님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로만 꾸며져 있어 차갑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차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은이 안으로 들어서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닫혔고 그녀는 완벽하게 세상과 고립되었다. 거대한 공간 속에 오직 두 사람, 침묵, 그리고 창밖의 도시만이 존재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강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가면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라운지 중앙의 유리 테이블로 걸어가 얇은 서류 한 장을 그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혜은의 시선이 친자 관계 확률 99.999%라는 글자에 닿는 순간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였다. 5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비밀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혜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였다. 그녀의 선택은 후회스럽지 않았고 변명할 필요도 없었다. 두려움으로 떨리던 그녀의 눈빛이 점차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보시는 그대로가 진실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꺾이지 않는 존엄성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진실 5년 동안 내 아이들을 숨겨놓고 이제 와서 그게 진실이라는 건가? 당신은 내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훔쳤어.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훔쳤고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선 감정이 실려 나왔다. 그의 비난에 혜우는 참았던 숨을 터뜨렸다. 훔치다니요. 전 제 아이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작은 약점 하나라도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곳. 제 아이들을 그런 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 아우첼추의 그룹 회장에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세간의 입방에 오르내리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그날 밤 회장님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복잡한 가족관계, 끝없는 경영권 다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런 암투의 희생양이 되거나 정략 결혼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평범하더라도, 오직 엄마의 사랑만을 듬뿍 받으며 평화롭게 자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아닌 지난 5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서름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수많은 변명들을 상상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말하는 그의 세상. 그것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고 평생을 증오해온 세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만든 지옥으로부터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죄책감이 들어섰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겁에 질린 여직원도, 과거의 하룻밤 상대도 아닌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분노로 시작된 대결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왔다. 아이들, 이름이 뭐지? 그것은 추궁이 아닌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강지훈의 질문에 이혜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준, 그리고 강민서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성에 그의 성, 강씨를 붙였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가 홀로 지켜온 작은 비밀이자 그를 향한 미묘한 인정이었다. 아이들이 그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부정한 적이 없었다. 강지훈은 그 이름들을 입 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다. 민준, 민서, 낯설고도 아득한 그 이름들이 그의 심장에 파고들어 박혔다. 대결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두 아이의 부모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고 오늘은 돌아가.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남긴 채 그녀를 돌려보냈다. 홀로 남은 강지훈은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수십 개의 방, 텅 빈 복도,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 같다고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방금 전 헤어진 혜운의 낡고 작은 아파트를 상상했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는 삶의 흔적들이 가득할 터였다. 그녀가 했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보호는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바로 이곳으로 데려와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강지훈은 지인 HWA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런 예고 없이 조퇴를 했다. 그의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혜운이 사는 낡고 허름한 동네에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차에서 내린 강지훈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 비서가 알려준 주소의 낡은 빌라 3층으로 향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혜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 회사 라운지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혜운이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다.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이와 민서가 고개를 내밀고 낯선 남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강지훈의 시선은 혜운을 넘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사진이나 CCTV 영상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이들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짐 챙겨. 너희 모두 나와 함께 가야겠어. 이제부터 여긴 너희 집이 아니야.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바로 그 시각, 빌라 건너편에 주차된 세단 안에서 윤서연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 혜운이 회장 전용 라운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은 그녀는 사람을 시켜 혜운을 미행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직접 그 허름한 빌라에 들어가고 잠시 후 혜운과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심지어 지훈의 경호원들은 급하게 싼 것으로 보이는 짐 가방들을 채 싣고 있었다. 강지훈은 직접 마이바흐의 뒷좌석 문을 열어 아이들이 타는 것을 도왔다. 그 다정한 모습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굴욕감을 느꼈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저 여자는 대체 뭐지? 감히 내 남자를. 마이바흐 안의 공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혜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고, 아이들은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스러운 차와 옆에 앉은 무서운 아저씨의 존재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백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살폈다. 잃어버린 5년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결의가 그의 얼굴에 교차했다. 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성문 같은 곳에서 멈췄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저택과 드넓은 정원이 나타났다. 강지훈이 혜운과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서자 집안일을 돌보는 모든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그들을 맞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경악과 궁금증이 서려 있었다. 특히 수십 년간 강씨 집안의 일을 돌봐온 늙은 집사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에는 강지훈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차가운 목소리로 단번에 제압했다. 그는 집사장에게 명령했다. 오늘부터 이분과 아이들은 여기서 지낼 거다. 동관 전체를 내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불편함 없이 제공하도록. 내 아이들이다. 그의 마지막 선언은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아하다. 비밀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현실이 시작될 참이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은 비현실적이었다.
이혜은과 아이들이 눈을 뜬 곳은 동관에 위치한 스위트룸으로. 그들이 살던 작은 빌라 전체보다도 더 넓은 공간이었다.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창밖으로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특히 아이들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옷장 안에는 세상의 모든 명품 아동복이 사이즈별로 걸려 있었고, 옆방은 온갖 종류의 장난감으로 가득 찬 개인 놀이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강지훈은 하룻밤 사이에 아이들을 위해 작은 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민서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지만 혜우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웃기만 했다. 이 모든 호의는 그녀에게 달콤한 꿈이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 시간은 강지훈에게 난생 처음 겪어보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는 저택의 수석 셰프에게 지시하여 왕실 연회상 부럽지 않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화려한 음식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들이 늘 먹던 달콤한 초콜릿 시리얼을 찾았다. 당황한 셰프와 사용인들 앞에서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색하게 포크를 들어 민서의 팬케이크를 잘라주려 했지만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그 작은 팬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의 서툰 모습에 아이들은 키득거렸고 그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식당을 채우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아이들의 놀이방을 찾았다. 최고급 교구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체스나 지능개발 퍼즐 같은 교육적인 놀이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낡은 장난감 자동차 2대를 내밀었다. 아저씨, 나랑 시합해요. 민준이는 거침없이 그에게 도전했고 결과는 CEO의 완패였다. 강지훈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패배감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자신을 닮아 승부욕 넘치는 아들의 모습에 속으로 남몰래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지난 30여 년간 잊고 살았던 순수한 즐거움과 따뜻한 감정들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가는 동안 혜우는 점점 더 깊은 소외감에 빠져들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아이들의 어머니로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의 주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손님도 아니었다. 어중간한 존재,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려고 부엌에 가면 셰프가 정중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책을 읽어주려 하면 이미 최고의 아동교육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삶의 이유였던 모든 역할들을 빼앗기고 있었다. 아이들의 세상은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해졌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 황금 감옥 안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과 이혜운 그리고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동거 소식은 윤서연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굴욕감과 배신감에 그녀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직접談판을 벌이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이미 그 여자와 아이들에게 멀어 있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강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아무런 배경도
힘도 없는 이혜운을 공격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알아봐. 이혜운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과거, 친구, 돈 문제, 남자 관계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만약 먼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뿌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날 밤 저택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잠 못 이루던 혜운은 라운지 창가에 서서 넋을 잃고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안 오나?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서 있었다. 혜운은 놀라 몸을 움츠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알아. 당신에게 여기가 편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더 안전해. 나와 함께.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아닌 서툰 위로와 이해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려는 그의 첫 번째 시도였다. 혜운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 자신을 향한 검고 추악한 음모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윤서연의 복수는 그녀의 성격처럼 빠르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국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예가십 전문 온라인 매체에 정보를 흘렸다. 며칠 후 인터넷은 진 HWA 그룹에 대한 선정적인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진 HWA 강지훈 회장. 숨겨둔 아이들 발견 어머니는 전직 인턴 사원 A씨.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치밀하게 계획된 덧칭각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실과 악의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혜운이 살던 허름한 빌라 사진과 강지훈의 마이바흐가 그 앞에 서 있는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여 그녀를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재벌에게 접근한 꽃뱀으로 매도했다. 그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강지훈 회장의 사생활은 대중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었고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혜운을 향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용인들은 혜운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그들의 동정심 많던 눈빛은 이제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혜운에게 이것은 5년 전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 더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강지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기사를 유포한 매체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사를 삭제하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분노는 혜운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를 모욕한 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혜운이 틀어박혀 있는 방문 앞으로 갔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혜운은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내가 처리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을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 이건 내 싸움이야. 그의 말에 혜운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강지훈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했다. 지인 HWI의 법무팀이 움직이자
해당 매체는 즉시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윤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런 점만으로는 이혜운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의 악랄한 계획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단순한 평판 공격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위장한 범죄였다. 그녀는 최근 저택의 정원사로 고용된 한 남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스캔들 이후 혜우는 극도의 불안감과 예민함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의 야외 놀이터로 가려고 했다. 평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혜우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잠깐만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먼저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부모들은 그녀가 스캔들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혜우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들보다 먼저 놀이터로 향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따스한 햇살, 잘 관리된 잔디, 그리고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 그녀는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그네의 기둥에 꽂혔다. 그네를 지탱하는 거대한 중앙볼트 주변에서 미세한 금속성 긁힌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공구를 사용한 듯한 흔적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네를 살짝 밀어보았다. 그러자 그네가 부자연스럽게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볼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경악스럽게도 볼트를 단단히 조여야 할 너트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풀려 있었다. 아이가 신나게 그네를 타며 무게를 실었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볼트가 빠지면서 기둥이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다. 이것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파괴 행위였다. 누군가 자신의 아이들을, 민서와 민준이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언론을 이용한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이고 끔찍한 위협이었다. 혜우는 너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던 두려움이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아이들의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뒤에 숨어 보호만 받을 수 없었다. 직접 이 어둠 속의 적을 찾아내 파멸시키리라. 이혜우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는 대신 자신의 휴대폰으로 느슨해진 볼트와 긁힌 자국 등 모든 증거를 침착하게 촬영했다. 그녀는 저택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이 아직 이 안에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장 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긴급 회의 중이던 그는 그녀의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을 보고 즉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혜우는 말없이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사진을 확인한 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의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을 향한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미디어 공격은 연막이었어요. 진짜 목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저택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혜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외부의 적에 집중하느라 내부의 독사를 놓쳤어.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아이들의 부모를 넘어 공동의 적에 맞서는 동맹이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방법을 알아내. 나는 누가 이런 짓을 명령했는지 찾아낼 테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강지훈은 최 비서를 통해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최근 고용된 모든 직원들의 신원 조회를 다시 실시했다. 한편 혜은은 누구에게도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조용히 내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저택에서 일해온 하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는 말이 없고 항상 낡은 피처폰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혜은의 예리한 직감은 그 남자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감지했다. 혜은은 최 비서의 도움을 받아 지난 며칠간의 놀이터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수십 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밤을 새워가며 돌려보던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이 영상 속에서 그 새로운 정원사가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공구 가방을 들고 놀이터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그네 주변에서 무언가 작업을 한 뒤 주머니에서 낡은 피처폰을 꺼내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혜은은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렸고 최 비서는 그 정원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그가 고용된 직후 거액의 현금이 익명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그가 움직인다는 사실조차 적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신속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정원사가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과 현금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예상대로 대포폰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었지만 현금의 흐름을 쫓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돈은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지만 진 HRWI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은 끈질기게 그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자금의 흐름이 끝나는 곳에서 그들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윤서연 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자금 계좌였다. 덫은 완성되었다. 강지훈은 진 HWA 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윤서연은 이것이 자신을 흠집내려는 언론 스캔들에 대한 후속 조치일 것이라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에 참석했다. 강지훈은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달리 기업 윤리와 내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띄웠다. 정원사가 그네를 조작하는 모습, 그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되는 비자금 계좌의 흐름도까지. 모든 증거가 차례대로 화면에 나타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짓이야.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혜운이 강지훈의 옆자리로 걸어와 섰다. 그녀는 피해자로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은 윤서연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연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윤서연 이사, 오늘부로 당신을 진 RWA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또한 이 모든 증거는 방금 전 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의 선고와 함께 윤서연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경력, 명성,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가왔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이혜운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혜운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굳건히 서서 한때 자신을 위협했던 어둠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윤서연의 몰락과 함께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멎었다. 그녀의 범죄 행각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전에 이혜운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어 그녀에게 돌아왔다.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사용인들은 이제 혜운을 단순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닌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마침내 저택의 높은 담장 안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자유롭게 웃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강지훈과 이혜운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강지훈은 혜운을 데리고 저택의 유리 온실로 향했다. 밤하늘의 별빛과 은은한 조명 아래 수천 송이의 희귀한 꽃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걷기만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멈춰서서 혜운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냉철함이나 분노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온실 안을 울렸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하고 지난 5년간 당신과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사랑 없이 권력과 의무만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그의 깊은 불안감. 그리고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외로운 날들. 내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내가 정말 필요했던 가족의 온기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 그런데 당신과 아이들이 내 텅 빈 세상에 들어왔어. 당신들은 내가 쌓아 올린 벽을 부순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무너뜨려 버렸어. 그의 고백에 해오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여린 영혼을 보았다. 혜운 역시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믿지 못하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만 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이해를 구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5년 전에 엇갈렸던 그날 밤의 오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서로 어루만지며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심만이 남은 그 순간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혜운,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나 아이들의 엄마로만 머물지 마. 이 집의 주인으로, 내 아내로, 내 곁에 있어줘.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그는 화려한 보석 반지 대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청혼했다.
해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강씨 가문의 저택은 예전의 차가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주말 아침, 거대한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명품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강지훈은 기꺼이 아들의 말이 되어 거실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의 등 위에는 민준이와 민서가 신이 나서 올라타 있었다. 아빠, 더 빨리 더 빨리. 아이들의 재촉에 그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이혜우는 갓 구운 팬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주방을 책임지는 셰프의 유일한 상사였다. 얘들아, 아빠 좀 그만 괴롭히고 와서 팬케이크 먹어. 그녀의 말에 아이들이 아빠의 등에서 내려와 식탁으로 달려갔다. 지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다가온 혜운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이게 내가 평생 꿈꿔왔던 아침이야. 그의 속삭임에 혜운은 그의 품에 기댔다. 한때는 거대한 선기자 감옥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정한 집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억만장자 CEO와 평범했던 인턴 사원. 그리고 두 아이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완성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영혼처럼 비추고 있었다.